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의 딸인 메티스는 인간과 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혜의 여신입니다. 제우스가 크로노스에게 반기를 들 때 구토제를 만들어준 것도 이 메티스였는데요. 제우스는 그녀의 활약으로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를 도운 메티스를 노리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는데 바로 제우스였죠. 제우스는 순한 양을 노리는 늑대와 같이 메티스에게 끈질기게 구애하였고 결국 메티스와 정을 통하며 늑대는 사냥에 성공합니다. 제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메티스를 첫 번째 아내로 선택한 것인데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메티스와 정을 통한 제우스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에는 제우스의 할머니 가이아 여신도 참여했는데요. 이때 예언을 참 좋아하던 가이아 할머니 제우스에게 한 가지 예언을 남깁니다. 만일 메티스에게 태어난 아이가 여자애라면 그 애는 제우스에 살짝 못 미치는 능력을, 남자애라면 제우스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예언을 남깁니다. 제우스는 충격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메티스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이는 폐위된 크로노스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제우스는 한 가지 좋은 묘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가 아내가 빼돌린 아이에게 왕자를 빼앗겼으니 그럼 그 빼돌릴 여자를 삼켜버리자는 기막힌 발상이었죠. 제우스는 곧바로 메티스를 찾아갔고 평소부터 변신 능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메티스에게 파리로 변신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메티스는 그쯤이야 쉬운 일이라는 듯이 파리로 변신하였고 제우스는 먹기 좋게 변신한 메티스를 손쉽게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신들이 그러하듯 불사였던 아테나는 제우스의 뱃속에 있는 메티스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자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머리가 쪼개질 듯한 두통에 견디지 못하고 불사인 신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막힌 해결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진짜로 머리를 쪼개 원인을 살펴보는 약간 무식한 방법이었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도끼를 주며 자신의 머리를 쪼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머리에서 황금 갑옷과 무구를 갖춘 금빛의 전사가 함성을 지르며 머리에서 튀어나왔는데 그 인물이 바로 지혜와 전쟁의 신인 아테나였습니다.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녀의 재판 중에서는 친모를 죽이려 했던 오레스테스의 재판이 가장 유명합니다. 오레스테스의 친모는 다른 남자와 계략하여 전쟁터에 돌아온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친모는 오레스테스를 죽이려 하였고 이에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겸 친모와 함께 계략한 남자를 죽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신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이 열렸고 신들은 오레스테스가 유죄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였죠. 남편을 죽인 친모를 죽인 아들, 과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기서 오레스테스의 변호를 맡은 아폴로는 친모가 남편을 죽인 죄가 더욱 크기 때문에 친모를 죽인 오레스테스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반대 입장인 복수의 여신들은 친모는 피가 이어지지 않은 남편을 죽인 반면 오레스테스는 피가 이어진 친모를 죽였기에 그 죄가 더욱 무겁고 그 때문에 오레스테스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배심원들에게서 반반이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레 결정권은 아테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나의 판결은 무죄였죠. 오레스테스가 비록 친모를 죽였으나 친모는 자신의 남편뿐 아니라 피가 이어진 오레스테스마저 죽이려 했기 때문에 친모의 죄가 더욱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친모를 죽인 것은 무죄라는 것이었죠.
현대라면 말이 안 되는 판결이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오레스테스는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한편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지만 같은 관할의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는 다르게 정의로운 여신입니다. 아레스가 자랑무도하고 사륙을 즐기는 전쟁의 신이라면 아테나는 지혜와 전략을 활용하며 흉측한 괴물들에 용맹하게 맞서는 수많은 영웅들을 돕고 생사를 건 전장에서 전사들을 굽어살피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테나를 모시는 곳이 현재 그리스의 수도이자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도시국가이자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불리는 아테네인데요. 최초의 올림픽이 열린 장소, 현대에도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활동했던 철학의 도시, 그리고 올리브로 유명한 관광의 도시는 모두 아테네입니다. 그런 주요 도시에서 모시는 신이 제우스가 아닌 아테나인데, 아테나가 아레스뿐 아니라 다른 신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위상을 지닌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입니다. 이는 파리스의 사과를 두고 다툰 3명의 여신에서도 어렴풋이 아테나의 지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여신을 모시는 아테네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올리브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노화 방지에 좋다는 이 올리브, 이 역시도 아테나의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테네가 탄생하기 전 아티카 지방에서는 한때 자신의 영지로 삼기 위해 2명의 신이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의 우뚝 솟은 지형 아크로폴리스에서 다투었던 2명의 신은 바로 아테나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었는데요. 당시 2 신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며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다른 신이 아티카 시민에게 더욱 유용한 선물을 주는 쪽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2 신은 이 제안을 승낙하였고 각자 한 가지씩의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땅속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게 하며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심으며 올리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고대임을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귀중한 물이 더욱 좋아 보였으나 문제는 포세이돈이 준비한 물이 바닷물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에서 넘쳐나는 바닷물, 만일 그대로 쓸 수 있었으면 물 부족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바닷물은 짠 덕에 마시거나 요리에 쓸 수 없고 세탁은 물론 농업에도 사용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소금이 파이프를 부식시키는 덕에 변기물로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올리브는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 거기에 콜레스테롤 분해에 뛰어나며 식용 기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는 바닷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었죠. 사람들은 올리브를 선택하며 아테나를 모셨고, 아티카 지방 사람들은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한데 모여 살아갔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과 닮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 고대 그리스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게 침공당했었는데, 이때 스파르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에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해군을 주축으로 그리스군은 다시 일어섰고, 그 덕에 그리스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아테네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치체계 속에서 소포클레스와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같은 비극 작가들이 아테네를 빛내었고, 아테네는 서구 문명의 요람지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와 문명, 그리고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아테네에서는 계속해서 모시고 있고, 아직까지 아테나는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에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